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요일의 명인들의 복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사실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 안정화 단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자, 그 후에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방송을 하고 나서, 상당히 많은 좀 변동성이 발생했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제 또 급락을 했고, 오늘은 또 급등을 하는, 이게 각각 종목이라든지 섹터의 모멘텀이 별로 상관없을 정도로 그냥 전 종목이 하락하고 전 종목이 올라가고, 그 사이에서 뭐 정치 테마라든지 또는 뭐 우크라 재건 테마주 정도만 꾸준히 지속성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지점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봅시다. 우선 지금 당장 오늘이라든지 어제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증시가 보여준 모습은 이 글로벌 증시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글로벌 모멘텀이 지금 아예 아무것도 작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증시 안정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오늘의 반등이 그 반증이기도 한데, 그러면 글로벌 모멘텀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도 어느 정도 레벨은 우리가 잘 참고를 하고 갑시다. 자, 특이점은 많이 없습니다. 미증시도 이제 고가권에서 좀 횡보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고가권 횡보를 좀 주축으로 이루고 있을 때 지금 좀 특이점이 뭐가 있냐면, 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고용 데이터 보면서 이야기 드릴 건데, 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 업종 중에서도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수혜받을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 당연히 이제 다시 한번 또 출발 한 해만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헬스케어, 바이오 업종이죠.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도 각각 개별 이슈들이 좀 많은데, 이 지점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빅테크랑 우리랑 연관성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바이오가 다시 출발하고 있다라는 점. 대부분의 빅파마들이 고점까지 갔었고, 이제 9월, 10월, 11월 세 달간 고점 만들고 나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돌리고 있는 와중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 정도다. 그리고 이 바이오가 돌리고 있는 와중인 게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좀 주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그러면 왜 다시 금리 인하가 불거졌는가를 봤을 때, 자, 이 지점 우리가 살펴보고 가야 됩니다. 자, 고용 데이터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고용 데이터 보면은 이제 비농업 22만 7천 개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실제로 실업률은 4.2% 나왔습니다. 전 월 대비해서 0.1% 정도 올라갔고, 시장 예상치랑 완전히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래서 뭐가 있냐? 지금 고용 보니까 무난하네, 괜찮네. 그리고 좀 증가하는 걸 보니까, 시장 예상치보다 실제로 비농업 일자리 수 같은 경우는 증가한 걸 보니까 이거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페드가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구나, 정방향대로. 그래서 굳이 금리를 건들 필요가 없겠구나. 자, 인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어느 정도 정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 값을 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거 몇 개만 보면 되는데, 먼저 실업률이죠. 예상치와 똑같이 동일하게 나왔고, 자,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 예상치가 20만 2천 건이었는데 22만 7천 건으로 아직도 고용이 굉장히 탄탄하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고 얘기가 좀 있던데요. 실업률이 이제 전월이 4.1이었는데 좀 증가한 거 아니냐. 이게 증가했는데 사실 이거 4.2%대면 거의 완전 고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용이 아직도 굉장히 강하다라는 지점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거는, 이게 제가 다시 얘기가 좀 무색하기도 합니다. 뭐가 무색하냐면 10년물이에요. 자,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 제가 조정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이 레벨에서 많이 이야기를 드렸었고, 이 4.5, 4, 4.4, 4.5 요 레벨은 증시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물론 글로벌 입장에서요. 우리 증시도 포함이고. 그래서 안정화가 나오는 건 4.3 밑으로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실제로 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은 4.1대 와 있는데, 글로벌 증시는 여기에서 안정감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빼고요. 우리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 10년물이랑 연동이 되고 있는, 최근에 가장 같이 많이 움직였던, 트럼프 등장 이후에 트럼프라는 키워드와 함께 제일 세게 움직였던 달러.
자, 달러 지수, 달러 인덱스도 급등을 했다가 이제 11월 중순을 기점으로 고점 만들고 결국에는 조정하는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자, 점차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정상 안 되는 애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이제 고점을 향해 갔죠. 물론 여기서 이제 윗골이 달고 또 조정세로 일부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원화 입장에서 굉장히 약세인 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개별 이슈, 우리만의 이슈로 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이제 달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화가 있죠. 자, 뭐 밑에 뭐 다른 국가 화폐들도 막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달러 혼자 올라가요. 그러면 달러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평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방식으로 보게 되면 다 약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달러가 세니까. 자, 지금까지 구조는 어땠죠? 달러가 너무나도 세서 다른 화폐들이 다 평가가 약세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를 트럼프 등장 이후에 우리가 겪었다라면 지금은 어떠냐면요. 자, 달러가 내려갑니다. 나머지가 이렇게 다 올라가요. 밑에 있는 애들이 다 올라가는데 우리는 이제 혼자 이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얘와 얘 이렇게 같이 연동되는 것들이 우리만 좀 따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의 화폐 가치, 이제 원화가 약세로 가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 당연히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은 겁니다. 뭐 지속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만 지금의 형태를 굳이 구분짓자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악재인 거고 증시는 당연히 낮은 레벨에서 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게 타파되려면 뭐가 올라가야 되냐? 우선 이 화폐, 우리 원화가 정상화가 돼야 돼요. 여기서 정상화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그림 그려드렸듯이 달러가 약해지면 다른 화폐들은 강해지고 달러가 강해지면 다른 화폐들은 약해지는 이런 구조. 그대로 똑같이 우리도 다른 화폐들과 연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점이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제 원화, 달러는 이런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12월 FOMC 얼마 안 남았죠?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90%까지 올라왔습니다. 89.5%로 패드워치 기준으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결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고 실제로 이 정도까지 괴리감이 벌어지면 FOMC 결과는 보통 이 정도 지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지점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CPI가 남았기 때문에 좀 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정해지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은 우리 증시가 정상화되고 있는 와중에 상당히 긍정적인 지점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우리 글로벌 증시 잠깐만 좀 보고 갈게요. 해외 증시 좀. 글로벌 이야기 드리지만 결국엔 제가 뉴욕 증시 보는 건데 자, 지금까지와는 사뭇 좀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제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다우존스에 편입된 업종이었어요. 그래서 다우존스가 실제로 신고가 뚫고 고가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는 조금 조정을 받습니다. 그죠? 이 다우존스에 편입된 업종 뭐죠? 이제 경기 관련주. 얘들이 대표적이고 그리고 전통 에너지 같은 애들 그리고 바이오 빅파마들이 있죠. 이런 쪽 경기 민감주에 아무래도 많은 애들이 편입되어져 있는데 자, 이쪽이 이제 잘 움직여 주다가 다시 조금 조용해지고 있어요. 이거는 금리 인하에는 결국에는 기술주들이 아무래도 좀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다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바이오는 양쪽에 다 속해 있지만 이런 지점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보면 나스닥이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온다라는 지점. 그럼 우리가 업종을 분류할 때 이제 오로지 우리가 다우존스 타겟으로 좀 쌓아놓는 것도 좀 좋고 다시 봐야 되는 게 이제 나스닥 관련 기술주들도 봐야 된다. 여기에는 키워드가 금리 인하가 작동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사실 제가 대놓고 이야기 드리지만 미국의 빅파마 올라가면 우리 증시에서 직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애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어떤 키워드로 올라가는가를 보고 그 키워드에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기술주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요. 자, 이런 종목들,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이 신고가 행진을 하면은 우리 안에서도 AI 관련주들, AI 소프트웨어들이 같이 올라간다든지 또는
과거에는 빅테크 중에서 이 테슬라 같은 종목이 올라가면 2차 전지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형태를 좀 띠고 있는데 이건 키워드에 작동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참고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다우존스 향 종목들 그리고 기술주에 포함이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금리나 수혜주로 포함된다라고 드렸던 바이오 이쪽 타겟이 아무래도 저도 많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잘 분류가 되어져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 여러분들 포트도 이런 형식, 업종이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시장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자 이거 말고 이걸 봅시다. 자, 코스피 기준으로요. 오늘 2,400 올라왔어요. 2,400. 이게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차트로 좀 봅시다. 네. 이제 여기 끝에서 올라왔어요. 참고로 어제는 신저가 영역이었죠. 올 한 해 신저가 영역입니다. 우리 8월 5일 날 발생했던 블랙 먼데이보다 더 내려갔어요, 어제. 근데 그렇다가 사실상 어제 시가보다도 더 많이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뭐 캔들 패턴 얘기 드리자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나 많이 빠진 증시인데 얘가 이제 올라가려면 무슨 구성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트리거가 나와야 되는 게 어디서 나와야 된다? 증시 안정화. 안정화는 무슨 키워드로 움직인다? 달러의 안정화랑 제가 연동성이 제일 깊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수급을 봐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좀 아쉬운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 증시는 항상 이 저점대 보통 PBR 기준으로 해서 0.8 정도 전후해서 증시 저점을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0.8, 3, 0.82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슷한 레벨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튀어 올라갔던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뭐가 있었냐? 이 수급이 작동을 했습니다. 그럼 이 수급이 단순히 돈 들어온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보통 수급 주체가 3개가 있습니다. 개인, 외인, 기관이 있죠. 뭐가 필요하냐면 기관, 외인 수급, 특히나 외인 수급이 들어왔을 때 증시 저점 잡고 이제 반등세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 사례에도 그랬고 아마 앞으로도 그런 형태가 좀 필요할 텐데 사실 돈은 좀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누군가가 살려면 나는 사고 싶어요. 매수. 그럼 나 혼자 매수할 수 있나요? 아니죠. 누군가 밑에서 매도를 잡아야 됩니다. 누가 그래 너가 사가 내가 팔게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수급 주체 3개 얘기 드렸었는데 저점 잡을 때는 보통 개인이 패닉셀을 해줘야 됩니다. 아우 너무 힘들다 던져가 나와야 되고 그걸 밑에서 기관이나 외인이 받아줘야 됩니다. 그럼 그런 형태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지 보여드릴 건데 자 11월부터 해서만 볼게요. 꾸준히 개인들이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어려운 시장이고 우리가 말하는 요건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제가 수급 받는 사람이 누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외인이 돼야 됩니다. 자 외인이 어제는 안 사는 것처럼 하다가 종가 들어와서 약 1,0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외인들은 지금 당장에 판단하는 건 코스피 안 삽니다. 코스 닭을 사고 있어요. 참고로 그리고 코스피는 지금 매수 주체가 기관으로 잡혀져 있죠. 여기 보면은 옆으로 가면 연기금이 있습니다. 연기금이 지금 엄청 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연기금은 매수하는 기준이 러프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재무구조를 상당히 깊게 따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기관이 타겟하고 있는 것들, 외인이 타겟하고 있는 형태를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더 얘기 드리고 마저 말씀드릴게요. 자, 코스닥 보면은 정확히는 어제부터죠. 어제 급락할 때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사실 지금 엄청 많이 산 게 아니에요. 이제 팔았던 거에 비해서는 크지 않고 이제 출발하는 이제 좀 매수해 볼까 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기관도 사고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이 매수 주체로 활동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트리거로 보는 거는 지금부터 무조건 시장 급반등 나온다가 아닙니다. 네. 바닥을 잡을 만한 요건 중에 몇 가지가 이제 충족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증시 악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증시 입장에서 악재라고 보고 있는 정치 이슈도 어느 정도 해소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 입장에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타겟해야 되는가를 봤을 때 이거 잘 체크하시라는 겁니다. 코스닥 외국인이 사고 있는 애들 뻔하죠. 바이오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 번 이제 섹터에 대해서 구분을 드렸어요. 지수가 올라가려면 뭐가 움직여야 되는지. 특히 코스닥은 정해져 있죠. 2차 전지가 올라가든 바이오가 올라가든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 같이 올라가면 좋은데 보통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섹터가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저는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지만 바이오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조심도 하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바이오만 내려간 게 아니고 다 내려가가지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좀 무색해지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모든 레벨이 다 낮아진 상황이에요. 그럼 다시 뭐가 가야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저는 오늘 거기에 힌트가 어느 정도는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 특히 연기금이 담고 있는 애들 잘 관찰하시고요. 그리고 외인이 담고 있는 애들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는데 뭐가 있냐? 종목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대장은 코스닥은 단연코 바이오였습니다. 얘들 한번 살펴볼게요. 보로노이. 리가킨 바이오. 여기서 제가 차트 얘기 조금만 드릴게요. 예, 뭐 모멘텀 얘기 많이 드렸으니까 알테오젠, 유한양행, 삼성바이오, 로직스. 이 정도가 이제 각각 신약테크 쪽 그리고 플랫폼 쪽 CDMO 쪽 대장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얘네가 지금 매물 소화가 됐냐 안 됐냐예요. 이게 좀 아무거나 사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굉장히 예민한 시간인데 예를 들어서 보로노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테크에서 실제 대장 움직임 많이 보여줬죠. 거래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위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어요. 지금 차트를 너무 늘려놔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뭐를 찍어야 되나. 자, 유한양행 지웁시다. 유한양행 제가 나중에 따로 얘기 드리는 걸로 하고. 이렇게 보면 좀 어느 정도 보이실 겁니다. 이 위에 매물이 아직도 많이 쌓여 있어요. 제가 맨날 단기 박스라고 얘기하는 구간들을 결코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이면 애매해요. 이거 매수 들어가기가 애매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알테오젠도 그렇고 밑에서 올라갈 때 어떻게 하셔라? 알테오젠으로 제가 얘기 많이 드렸었는데 이런 단기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 돌파할 때까지면 이거 반등시 계속 매도해요. 이 위로 올라갈 때까지는요. 지금 이 의견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이오를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자, 근데 이거랑 다른 게 있죠. 리가킨 바이오입니다. 리가킨 바이오도 똑같이 하단 박스가 발생했었었는데 얘는 오늘 박스를 뚫고 올라간 겁니다. 이러면 조정 시에 보셔도 돼요. 실제로. 얘가 갖고 있는 한계치,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에 대비해서 막 위에서 막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칼을 가지고 싸웁니다. 이걸 무찌르고 나서 볼 거냐, 무찌르기 전에 볼 거냐의 차이입니다. 물론 저는 이 기업을 믿습니다 하고 타겟하시는 거야 저는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단계에서 트레이딩 뷰, 이게 스윙 트레이딩 정도의 뷰를 볼 때는 이런 지점들이 돌파가 됐냐 안 됐냐가 상당히 크게 작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대장은 리가킨 바이오였죠.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세게 올려주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이런 지점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랑 좀 다른 점은 지금 바이오가 다 같이 제가 안 간다고 얘기 드렸죠. 각각 따로 간다고, 재료에 따라 따로 반응한다고. 지금 CDMO 생물보안법이 좀 밀릴 수 있다는 좀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먼저 좀 반등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만은 실제로 최근에 와서는 오늘자 얘네들 막 11%, 12%, 7% 이렇게 반등 나올 때 0.63% 올라갔죠. 같이 안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가 같은 수급을 받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이 당연히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타겟한 애들 보니까 힌트는 바이오에 있는 것 같은데 어디를 봐야 되는가가 좀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보로노이나 알테오젠, 뭐 여기 추가되는 이제 같이 딸려있는 애들 많죠. 신약테크 쪽도 많고 플랫폼도 많은데 매물대 돌파 아직 안 되고 바닥 박스에서 횡보하는 애들, 또 하락을 더 많이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조심해서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재료 단위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도 같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거래가 막 실리면서 바이오 쪽이 막 좋다 보니까 이제 또 우리가 올해 이제 한 8월, 9월이 생각이 나면서 다 내려갔는데 바이오만 올라갔던 때가 생각이 나잖아요. 막 잡으실 수가 있는데 들고 있는 거 막 정리하시고 굳이 그럴 필요는 아직 없다. 여기서 오늘자 대장인 리가킨 바이오 정도,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안 띄워놨지만 유한양행 정도가 좀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고 나머지는 아직 박스 안에서 탈출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영역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업종 중에서 오늘 못 올라간 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생각보다 약하죠. 막 6%, 7%, 막 10%씩 올라간 애들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간 애들. 여기 뭐 현대로템, 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 방산입니다. 이쪽은요, 저는 이제 조정 많이 받았거든요, 얘네가. 그리고 지금 기관들도 보면은 이쪽 이제 실적 위주로 실적주들 타겟이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얘네들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슬슬 보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위에서 조금 들고 계신 분들이 있죠. 들고 계신 분들도 저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아까 바이오는 매물대 얘기 있던데 왜 얘네는 괜찮나요? 얘네는 바이오랑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중간에 테마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트럼프라는 키워드에 강하게 작용을 했다 보니까 높이 올라간 만큼 세게 작용을 받은 건데 이런 지점들은 뭐 타점 잡기는 사실 쉽지 않으니까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라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기관 매수도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지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얘기할 게 아니었는데 제가 요 얘기도 좀 드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증시 안정화 얘기하면서 수급도 조건이 걸려있고 달러도 좀 조건이 걸려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도 좀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얘기 드렸던 게 증시 안정화를 위해서 정치 안정화가 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뭐 정치 얘기를 딥하게 드릴 건 없고 과정 중에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오늘 요게 나왔죠. 장 마감하고 진행이 됐습니다. 실제 본회의 통과가 됐고요. 금투세 폐지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우려하고 있었던 금투세 같은 경우 폐지가 이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절차대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우려하고 있었던 증시 같은 경우는 안정화되는 속도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이제 예산안입니다. 자, 오늘 참고로 이 예산안 최종 합의했어요. 예산안 최종 합의 여야가 하는 겁니다. 여기 뭐가 있었냐면 원래 이제 여기 내용 나오죠. 4조 1천억 정도 감액된 예산안을 본회의 상정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기존에 이제 현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예산안에서 총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고 본회의 상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협의할 사항이 없었냐? 협의를 하려고 했으나 불발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들어간 예산 중에는 정치적인 이슈가 많이 껴있는 예산들이 많습니다만은 정책 단위 중에는 500억 정도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있죠? 여기 예산입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게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 종목들은 이거는 저는 별로라고 봅니다. 이런 구조로 가면 저희 공개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한국가스공사부터 포스코 인터 지금 포스코 그룹주가 대놓고 내려가고 있는데 포스코 인터만 좀 튀었거든요. 이거 대왕고래 때문에 올라간 거였죠. 자, 이쪽 포함해서 뭐 넥스틸이라든지 화성밸브 자, 이런 애들 지금 내려가면서 움직이는데 이게 재료가 이제 위태위태해진 거잖아요. 재료가 위태위태해진 겁니다.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될 가능성, 이거는 제가 완전히 100%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뭐 정부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든지 추경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진행은 가능합니다만 재료로서 탄력도는 굉장히 떨어진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전문가님 저는 수급 들어올 때 뭐 데이 트레이딩으로 적은 비중이죠. 여기다 센 비중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런 거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가 매수세보다는 돈 들어오는 거 보고 거래대금 들어오는 거 보고 판단하는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이쪽을 이제 비중 태우는 거는 저는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재료 소멸로 일부는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업종을 제가 많이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엔터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JYP, SM, 하이브, 뭐 큐브 엔터나 YG 엔터 이런 쪽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전반적으로 좋았죠.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증시가 한번 무너질 때 좀 갈리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대장인 JYP 아직도 살아있죠. 이거 어제 제가 진행하는 공개방송 보신 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월수금 4시마다 공개방송을 하는데 연말이었습니다. 이 음봉.
이때 제가 이런 애들은 요런 타점을 안 줄 수 있다. 이게 증시가 안 좋으니까 타점을 주는 거니까 현금 비중 있는 분들은 사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JYP가 살아나면요. 가다가 이게 뭐 증시가 좀 불안하네 내려왔어요. 조정받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거 출발하잖아요. 이 밑에도 같이 반응합니다. 얘네는 이제 바닥에서 출발하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바이오라든지 뭐 조선, 방산처럼 기존 주도주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뛸 수가 있는 겁니다. 위에 쌓여있는 매물이 많이 없어요. 이미 막 손절하고 이제 난리 난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저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한다라면은 이쪽 타겟도 충분히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대장주 살아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AI까지만 제가 업종을 좀 구분시켜 드릴게요. 제가 추천드렸던 네이버 여전히 좋죠.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 소프트. 제가 웬만하면 AI 있다는 이쪽 안에서만 놓으셔라 라고 얘기를 대놓고 드렸었는데 이쪽이 좀 갈리다가 다시 한번 또 움직입니다. 조정받고 얘는 올라갔다가 얘는 또 내려갔다가 네이버는 꾸준히 우상향하다가 뭐 이런 구조 보여주다가 오늘은 또 다 같이 전 종목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데 자, 이 AI 단은요 좀 구분 지으셔야 되긴 하는데 왜냐면 얘네 글로벌 단위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나스닥 보게 되면은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조금 요동치죠. 소프트웨어 끝났다 안 끝났다 얘기 좀 나오다가 물론 지난주 이번 주에서 최근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쪽도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우선순위에는 조금 멀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대놓고 코멘트 드린 애들이기 때문에 아마 챙기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줄여놓고 보시되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정도로만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당연히 네이버는 좋죠. 저는 지금도 좋다고 봐요. 네이버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다른 애들이랑. 그리고 이 AI 일단 밑에 있는 애들 뭐 마음 AI를 포함해서 스몰캡들은 저는 조심하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쪽은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한데 우리가 비중 투자하는 애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린 점 지금도 똑같이 본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코멘트 드린 애들은 요 정도 명인들의 복귀에서 이야기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요 정도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도 이제 공개 방송합니다. 제 유튜브에서 매주 월수금 공개 방송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은 아무래도 시장 얘기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제가 어제자에 폭락할 때 얘네 잘 보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던 애들이 있죠. 이제 걔네들 오늘 대장주로 다들 잘 올라왔으니까 그 지점 리뷰도 좀 해드리고 그럼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방향도 좀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내일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인들의 복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화요일에 명인들의 복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근우였습니다.